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차관이 워싱턴에서 150분간 회담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은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의 공동 대응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외교 차관이 워싱턴 DC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정됐던 1시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반 동안 회담을 이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무엇이었고 또 양측이 협의하기 어려웠던 지점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었고 그것 때문에도 아마 1시간 예상했던 것이 2시간 반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그 한미일 그 3국 회담에 이어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도 아마도 이제 대북 공조라고 그럴까 내지는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그 정찰 풍선 이런 거에 대한 대위 내지는 공조에 대한 얘기도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한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은 그 우려를 하고 있는 오염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려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전달이 된 크게는 그 3가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역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일본의 우호적인 호응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전달해서 받아낼 건지 하는 부분이 결국은 양국 간에 가장 크게 좀 얘기돼서 길게 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핵심 쟁점인 제3자 변제 그리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상 좀 회의가 길어졌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양측의 이견이 굉장히 컸다라고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좀 이 보셨습니까? 조현동 제1차관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대화가 예정보다 길어진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접점을 아직 차관급에서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우리 측이 인정을 할 정도면은 일본의 입장이 그만큼 변하지 않고 강경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 측 입장은 일본 기업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1965년에 한일 청구협정을 위반한 것은 한 측인데 왜 일본에게 계속 대위 변제를 한국이 하면은 성의 있는 호응, 사과 아니면은 그 파운데이션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느냐? 한국 측이 전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일본 측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이 청구권 협정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과 중국의 이런 군사적 위협이 한국, 미국, 일본의 공통된 우려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을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수출 통제까지 해서 한국을 압박했는데 좀 다행스럽게 또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러니컬하게 한국 기업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아베 정부부터 스가 정부, 기시다 정부로서는 한국을 이미 본때를 보여줬으면은 좀 더 이 협약에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텐데 아베 총리도 피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자고 관계 개선을 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할 중량감 있는 정치 지도자도 없고 또 지난번 수출 통제가 무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을 제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기시다 내각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대화의 신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일 양국은 일단 미넨 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강제징용 관련 협의를 더 이어나간다 이런 지금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고위급 연쇄 협상이 이제 이어질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또 마련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장관 회담이랄까 그런 데서 어떤 성과 내지는 결과가 발표가 되기 위해서는 예. 그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국장급이든 과장급이든 하여튼 그 실무선에서 대체적인 합의라고 그럴까 접점이 그야말로 도출이 돼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좀 전에 우리 봉 박사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입장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완고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호응 내지는 사과 요구 내지는 그 피해 기업이 아니라 그 가해 기업의 참여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가해 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인 점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식의 이제 인식을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생각보다는 아주 좀 그 장애가라고 그럴까 그 허들이 생각보다 높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정경련 같은 계단낸 같은 데가 좀 더 대신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해서 네.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을 이제 우리가 설득하는 차원에서의 장애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지금 지난 한 달 전쯤에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피해자 내지는 그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그 단체라고 그렇게 하는 데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서 국내적으로도 또 좀 여러 가지 그 난관이라고 그럴까 아직도 그 봉착해 있는 차원이어서 장관 레벨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관련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니시마츠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 1심 판결이었는데 유족이 패소를 했네요. 예, 그 2시에 이제 선고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2년 전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보면 처음 2년 전 2021년 정도에 나왔었던 그 선고에서도 대법원 판결하고는 다르게 이제 패소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는 결국은 시효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또한 개인 청구권 문제가 그 대법원 그 판결하고는 다르게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65년에 그때 받았던 것으로 해서 가름할 수 있다는 식의 이제 판단 그리고 그 청구권으로 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한국이 경제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얘기가 돼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여지는 무지 많았었습니다만 그런 그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현동 차관이 이번 한일 회담에서 올 여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돼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한일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렇게 방류를 강행할 것이고 여기서 변수가 되는 국가는 물론 미국입니다. 한일 간의 이런 법리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제 새 차관의 이제 회의에서도 나왔는데 한미일 안보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게 될 때는 미국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이런 어떤 역사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지연될 때는 미국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일본 기시다 정부도 스가 정부의 입장을 계속 골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1년에 당시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한국 측에서 이제 일본의 그런 방류에 대한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일본 정부가 그걸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케리 기후특사는 사실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원자력 안전 기준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국제법 그리고 국제 전문 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정부의 이런 오염수 방류가 무해하다는 것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2014년부터 계속 유지됐습니다. 당시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그리고 환경청 EPA 그다음에 해양대기청 NOAA는 같이 공동 보고문을 냈는데 그 당시 방류가 되더라도 미국 식품 공급에서 공중 보건 문제가 제기할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2014년부터 또 2021년에 한 번 기후특사가 확인한 것은 미국은 일본의 방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일본이 한국 측의 이런 항의와 우려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방류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도 역시 넉 달 만에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데 공감을 하면서 삼각공조를 재확인했는데 역시 비핵화 없는 한반도라는 원칙을 좀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고 할까, 북핵이 고도화 내지는 소형화 등에 따른 좀 고도화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역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서 대응으로 해서 그런 그 공조 그리고 비핵화라고 하는 기본 입장이 강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 한국 내에서는 이제 핵무장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런 것이 꽤 급부상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핵무장에 대해서는 일본하고는 다르게 한국 내에서는 꾸준하게 아주 높은 그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조사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려로 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사전 그 방비 차원에서도 비핵화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 내지는 일본의 입장 그리고 그런 것을 한미일 삼국 간에 서로 그러니까 공조 그러니까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전달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삼국 외교차관이 억지력 강화로 대응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해 실시했던 해상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잠전 훈련을 지속해 나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한미일 연합훈련이 지속되는 만큼 북한의 대응도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의 북한의 도발 상황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지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끝나고 한국과 미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근데 11월에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비질런트 스톰이 있을 때는 북한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죠. 미사일 발사도 수차례 했고. 근데 이번에는 아주 수준이 낮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그쳤습니다. 그 말은 이번 열병식에서도 보이듯이 김정은 정권이 당분간은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그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북한도 미사일을 생산해야지 또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숨고르기 측면에 들어가 있고 한마디 첨가를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한국과 일본이 이런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런 한미일 안보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첨예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계속 수준을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까 이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공동선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라든지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문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가 아무리 이런 여론이 한국의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쪽으로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국내 정치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첨예한 국내 정치 맥락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재배치하겠습니까? 그 재배치하는 지역의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핵무장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개발할 때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면은 여론은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우려를 잘 알고는 있지만 54차 SCM에서 합의한 대로 전략 자산,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적 수준으로 전개하는 선에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선은 계속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조현동 외교 1차관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은 차단 의지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에 해킹으로 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 정부가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최초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사이 들어서는 그 사이버 완보라고 할까, 정보전이라고 할까, 내지는 그거에 따라 이제 이 통합 기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얘기된 부분은 일종의 경제 안보라는 것 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강조가 돼서 얘기가 되겠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정보전의 그 중요성이 최근 들어서 최근 현대전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과도 저는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발표된 일본의 이제 안보 3문서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앞으로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런 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종합적인 정보에 따라서 전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사이버라든지 뭐 우주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것의 중요성이랄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아주 통합적인 어떤 전쟁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을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뭐 고무적인 그런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미중 간 뜨거운 이슈인 정찰풍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일 차관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이 중국 정찰풍선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이 국제 질서를 흔들려고 한다라면서 한미일 공동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중국과 미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기대가 됐습니다. 이제 불발로 끝났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합의되는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런 정찰 풍선 사건으로 다시 이런 워싱턴 조야에서의 대중국 강경론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섣불리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외교와 대화를 시작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미중 간의 그런 전략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시진핑 정부가 코로나 3년 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극도로 축소된 그 경기 부양 돌파구로서 미국과의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즉 새로운 움직임은 아무래도 시진핑 정부에서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정찰풍선 문제로 중국을 방문을 전격 취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미넨 안보회의 기간 중에 중국 왕이 국무위원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원래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예. 이제 그게 중지가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제 생각으로 해서는 일종의 이제 숨고르기, 결국 이제 시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만나서 서로 고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침착해졌다고 그럴까, 캄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18일 정도에 지금 예상돼 있는 미넨 회의라든지 내지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G20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만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립이라고 그럴까,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또 같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국지적인 어떤 것이 아니면 결국은 대화로 해서 풀어나갈, 그러니까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은 저는 항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